노화의 정복.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 젊다고 느끼는 만큼 젊다.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질병 상태와는 상관없이 젊다고 느끼는 만큼 젊다. 단순히 실제 나이보다 더 젊다고 느끼기만 해도 질병이나 장애에 상관없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 이유는 노화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가 세포의 화학적 과정에 이로운 변화를 가져와 세포 내부의 염증을 줄이고 결국 세포의 메티라 상태와 후속 유전화까지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실제 나이만큼 혹은 그와 비슷하게 늙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더 젊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이후에 신체도 쇠약해지고 뇌 건강도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인식이 부정적이면 신체 건강과 뇌 건강이 저하될 뿐 아니라 자신감, 자존감, 인생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졌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년에 심장질환이나 심장마비를 겪고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에는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다른 몇 가지 뇌 검사에서 수행 능력이 낮게 나왔다. 전반적인 건강, 약물 투여, 기분, 생활환경, 기타 요인들을 감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노쇠한 참가자는 노쇠하지 않은 또래의 참가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우리가 젊다고 느끼는 만큼 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준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태도는 여전히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화하고 글을 쓰는 방식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노인 차별주의자인가?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늙기 마련이다. 만약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평생 안고 간다면 사람이 늙어가는 방식, 우리가 늙어가는 방식에 측정 가능할 만큼의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우리는 왜 늙을까?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특출하게 장수하고 100세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이 다른 곳보다 큰 지역이 있다. 이런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한다. 블루존 지역에서 얻은 직접적인 관찰 내용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이곳의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멀리, 심지어는 대륙과 대륙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방식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걷기, 정원 가꾸기, 집안일 같은 신체 활동이 일상에 충분히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다. 블루존 100세 장수인들에게 운동은 체육관 운동이나 체육 수업처럼 정해져 있는 목적의식적 행동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틈날 때마다 몸을 움직인다. 플랭이라는 여성은 90대 후반의 여성인데 장작을 패는 놀라운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장작 패기는 이 여성이 성인이 된 이후 매일 아침마다 해온 일이었다. 블루존 100세 장수인의 삶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성은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 목적에 이키가이 삶의 계획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날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날에 이루어야 할 성취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며 놀랍게도 7년 정도 수명을 늘려준다는 것이 후속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블루존 100세 장수인들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오래된 의식을 실천하고 있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오후에 낮잠을 잔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친구 및 가족과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해피아워를 즐긴다. 안식교 사람들은 공동기도 시간을 가진다. 이런 활동들은 모두 일을 내려놓고 여유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휴식 시간이다. 긴장 완화, 사회적 교류, 웃음, 우정, 명상은 이들이 평생 실천하는 여러가지 의식의 일부이다.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는 블루존 100세 장수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생활 방식과 행동을 목록으로 정리해보았다. 1. 인생의 목적 가지기. 2. 스트레스 감소. 3. 적절한 칼로리 섭취. 4. 식물성 기반의 식생활, 준체식주의자. 5. 적절한 알코올 섭취, 특히 와인. 6. 영적 활동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 7. 가족 생활에 참여하기. 8.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9.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하기. 우리의 수명에서 유전자가 책임지는 비율은 80세까지 20에서 30% 정도이고 80세를 넘어서는 유전자가 장수에 훨씬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80세까지 수명의 차이 중 나머지 70에서 80%는 외부 요인이나 환경 요인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100세를 넘기는 예외적 장수에서는 유전자가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예외적 장수와 관련이 있는 유전자 중에는 혈당과 음식 대사의 조절, 그리고 세포의 에너지 생산과 대사율에 관여하는 것이 많다. 연구자들이 이런 유전자를 조작해서 말년의 건강 문제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을지 밝혀내는 일에 열심인 이유를 이제 당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속도 이론에서는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는 호흡수, 심박수, 기타 측정치가 유한하게 정해져 있으며 그 정해진 양을 모두 사용하면 죽는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증거가 있는 매력적인 이론이다. 체구가 작은 동물은 심박수가 높고 수명이 짧은 반면 체구가 큰 동물은 심박수가 낮고 수명이 길다.
심장박동이 빠른 사람이 더 일찍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심박수가 유한하게 정해져 있다는 분명한 증거는 아직 없다. 마지막으로 인기 있는 한 노화 이론에서는 대부분의 노화가 나이 들면서 면역계의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염증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면역계는 감염원, 그리고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볼 내가 아닌 모든 것과 싸운다. 면역계의 효력은 사춘기의 절정을 찍었다가 그 후로는 점진적으로 쇠퇴한다. 면역 반응이 손상되면 세포염증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세포가 죽게 된다. 3. 우정, 사회적 접촉과 사회적 유대에 관해서 결혼 여부, 가까운 친구 및 친척, 교회 구성원, 다른 클럽이나 모임의 구성원 등 4가지 원천을 조사해보았다. 거의 예외 없이 각 유형의 사회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회적 유대가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사망률이 현저히 낮게 나왔다. 강력한 사회적 유대가 결여되면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 심장질환, 염증도 많아진다고 한다. 여성의 우정은 끝없는 수다를 통해서 무르익고 남성의 우정은 함께 활동하면서 무르익는다는 속설도 연구를 통해서 깨졌다. 남성인 친구들끼리 서로의 꿈, 가치관, 인간관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질문들을 물어보게 했더니 이 남성들은 그 후로 우정을 통해서 더 큰 만족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진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남성들 간의 우정에도 깊이가 필요하며 처음에는 이런 깊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외로움은 모든 연령대에서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지만 노년층에서 가장 심각하다. 미국 제19대 공중보건국장 비백 머시는 날로 그 독성이 악화되고 있는 외로움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는 외로움을 공중보건상의 우려이자 알코올 의존증, 약물 중독, 비만, 폭력, 우울증, 불안을 비롯해서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수많은 유행병의 근본 원인 겸 기여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외로움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핵심 전략이 있다. 대부분 자명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살펴보자. 매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자. 서로에게 집중하자. 멀티태스킹은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선물을 주자. 눈을 마주치고 진심을 다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처음에는 직간에 어긋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먼저 고독을 끌어안아야 한다. 자기 자신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타인과도 더 강력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명상, 기도, 미술, 음악, 야외활동 등도 모두 혼자서 누리는 안락과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도움을 주고받자. 이웃을 살피고 조언을 구하고 그냥 2m 떨어져 있는 낯선 사람을 보고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더 행복해지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아마도 외로움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문화적 경험은 일본의 사례일 것이다. 2000년에 첫 고독사의 사례가 발견되어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69세의 남성이 사망한 지 3년 후에야 발견되었다. 월세와 공과금이 매달 그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잔고가 바닥난 후에야 그의 집에서 해골이 발견된 것이었다. 살은 구더기와 딱정벌레들이 모두 먹어서 사라지고 없었다. 2008년에는 도쿄에서 고독사가 2200건 넘게 보고되었다. 오사카에 있는 한민간 이사업체는 자기네 일 중 20%는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들의 물품을 치우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친구와 가족이 지지의 원천이 되어줄 때 사람들은 더 건강해진다. 반면 친구와 가족이 긴장의 원천으로 작용할 때 사람들은 더 많은 만성질환을 경험한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관계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러한 인간관계에서 얻는 혜택도 누적될 가능성이 더 크고 노년기에 들어와 건강과 웰빙을 누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사람들은 친구들과 긍정적인 교류가 있었던 날에는 더 큰 행복과 더 긍정적인 기분을 보고한다. 우정은 웰빙과 더 긴밀하게 엮여있다.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자발성에 의해서 제한된 양만큼 여가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긴장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족관계는 즐거운 교류일 때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이고 단조로운 교류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즐거움과 더 나은 건강, 행복, 웰빙을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긴장되는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친구관계에 투자하는 것은 무척 가치 있는 일이다. 4. 지루한 순간은 없다. 웃음과 목적의식.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웃을 일이 줄어들지만 웃음의 이로움은 평생 유지된다. 웃음은 노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세포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웃음은 기분이 좋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지만 근육 운동을 시키고 호흡과 혈액순환을 증대하고 소화를 개선하고 정서적 카타르시스와 즐거움을 주어 건강에 기여한다. 건강한 아동은 하루에 400번이나 웃지만 나이 든 성인은 하루에 15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다. 유머, 웃음, 학습, 유대감, 건강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잠언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마음이 즐거우면 알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들은 치료에 곁들여서 코미디언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을 중요한 치유 과정으로 처방했다. 초기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머와 웃음의 영향력을 치유에 이용했고 전통 의학자가 광대의 역할도 맡았다. 독일의 사제이자 루터교의 창시자인 마틴 루터는 목회 상담에서 정신장애를 치료할 때
유머를 사용하는 것을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다. 루터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혼자 있지 말고 농담으로 자기를 웃길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할 것을 조언했다. 웃음은 의학에서 오랫동안 성공의 역사를 걸었다. 웃음은 몸의 긴장을 해소하고 운동도 시켜준다. 배꼽을 잡는 큰 웃음은 횡격막을 운동시키고 복부 근육을 수축시키며 어깨 근육도 운동시켜준다. 그 이후 근육들은 더욱 긴장이 풀린 상태가 된다. 심지어 면역계와 심장도 단련시켜준다. 큰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 화학적인 수준에서도 정말 이로울까? 그렇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수치를 낮추어주기 때문이다. 코르티솔 수치가 낮으면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안정되고 혈압이 조절되고 염증도 줄어든다. 웃음은 통증이나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경계에서 분비하는 기분이 좋아지는 천연 화학물질인 엔도르핀의 분비도 촉진시킨다. 엔도르핀은 즐거움, 동기부여, 기억력, 보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수치를 높여준다. 이들은 우리가 차분함, 침착함, 자신감, 느긋함을 느끼게 해준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가 낮으면 우리는 초조해지고 짜증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즐겁게 웃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만으로도 몸에 이롭다. 웃음을 기대하면 웃음이 시작되기 전부터 긍정적인 호르몬과 화학기관계가 작동을 시작한다. 한 실험에서는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그 동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수치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엔도르핀 같은 좋은 화학물질의 수치가 기대감만으로도 기준치보다 무려 87%나 상승했다. 웃음에 대한 기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도 무려 70%나 낮추어 주었다. 따라서 좋아하는 시트콤 같은 것을 볼 기대감에 들떠 있을 때는 건강을 저축하고 있는 셈이다. 웃음이 주는 건강상의 이로움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있다. 삶의 목적이다. 목적의식은 웃음에서 얻는 것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생물학적 이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심리적 장점이다. 목적의식의 가치를 처음으로 상세하게 묘사한 의사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포로로 3년을 보낸 정신과 의사였다. 프랑클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삶의 의미는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다. 심지어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말이다. 목적의식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의미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색적인 활동으로 여기에는 살아가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자신에게 삶의 목적이 없다고 믿는 덫에 빠지기 쉽다. 자신에게 인생의 목적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그런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많은 100세 장수인에게서 보이는 특징은 목적의식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점이다. 목적의식은 창의성을 통해서도 증폭된다. 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미술 활동을 하면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 사이에 더 두텁고 강력한 연결을 새로 형성해 주어 인지기능도 향상시킨다. 미술은 인지예비력, 즉 필요할 때 끌어다 쓸 수 있는 여유분의 내 능력을 강화해준다. 이런 예비력이 강화되면 병리학적 변화가 찾아와도 내가 더 효율적인 내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 대안적인 내 전략을 이용해서 그런 변화를 능동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해준다. 미술을 창작하거나 심지어 감상만 해도 뇌를 개조하고 적응시키고 재구축하는 것과 비슷한 뇌 변화가 일어난다. 매주 미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창작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몸이 더 건강하고 의사를 찾을 일도 줄어들며 약물의 사용도 감소할 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더 좋다. 이러한 이로움은 참여 후 최소 2년 동안 지속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블루스 밀러에 따르면 뇌는 필연적으로 노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창작 능력은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뇌 능력을 비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말년에 꽃을 피워 억눌려 있던 자기 고유의 잠재력을 깨닫고 수정처럼 맑은 지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지능이 즐겁게 놀면 그것이 바로 창의성이다. 창의성이란 분명 새롭고 상상력이 넘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행동이다. 창의성의 특성은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고 겉으로는 관련 없어 보이는 현상을 연결하고 해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글쓰기, 조각, 그림, 기타 창작 수단에서 창의성을 이용한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서 삶의 목적을 찾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종교적인 활동, 신앙 영성은 우울증과 불안 감소, 기억력 향상, 계획과 준비 능력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장수 등 일련의 우호적인 심리적 요소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의 연구도 종교적 활동과 심장질환 및 사망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숙면의 가치. 수면과 불안장애에 관해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잠을 상처받은 마음의 위안이라고 했다. 충분한 깊은 수면은 내 속의 연결을 재조직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내 영역의 활성을 회복시키며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낮추면서 밤사이에 불안을 줄어들게 한다. 따라서 잠은 약물에 의존할 필요 없는 천연의 불안 치료제이다. 수면은 감염에 대한 감수성 및 감염되었을 때
감염과 싸우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는 동안에는 면역체계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한다. 사이토카인의 주요 역할은 감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고 수면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결과적으로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겨울에 감기나 독감이 잘 걸리지 않고 설사 걸리더라도 감염과 더 잘 맞서 싸운다. 수면만큼이나 음식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하루에 8시간 이내로 식사 시간을 제한하면 비만을 줄일 수 있다. 하루 24시간 언제라도 먹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 쥐를 동일한 종류, 동일한 양의 먹이에 하루 8시간만 접근할 수 있게 해준 쥐와 비교해보면 양쪽 모두 제공된 먹이를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접근 집단은 비만에 걸리는 반면 8시간 접근 집단은 그렇지 않았다. 마찬가지 원리가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매일 밤 16시간 단식을 실천하면 당내성이 개선되고 체중과 혈압이 낮아지며 거기에 더해서 일주기 리듬도 안정된다. 음식의 소화는 수면과 관계가 있다. 취짐전 간식으로 수면을 촉진하는 여러가지 음식이 있다. 이런 음식은 멜라토닌과 트립토판, 세로토닌 같은 신경펩티드를 강화해준다. 여기에 해당하는 음식으로는 아몬드, 카모마일차, 키위, 타르트 체리 주스, 지방이 풍부한 생선 연어, 참치, 송어, 고등어, 패션플라워티, 백미, 우유, 바나나, 코티지치즈 등이 있다. 카모마일과 같은 차들에는 뇌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졸음을 유도하는 항산화 성분인 아피제닌이 들어있다. 비타민 D와 오메가 오일도 수면을 개선해준다. 95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무작위 대조군 실험에서 일주일에 3번 오메가 오일이 풍부한 대서양 연어를 섭취한 집단은 영양은 비슷하지만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로 구성된 식단으로 식사한 대조군에 비해 수면의 모든 요소에서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20에서 60세의 성인 18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면 전 쌀을 많이 섭취한 경우가 빵이나 국수를 먹은 경우에 비해 더 잘 잤다. 6. 휴식 시간과 노화의 속도. 스트레스는 사람과 환경 사이의 교류에서 과도한 자극이나 부족한 자극 때문에 심리적 혹은 생리적 고통이 유발되는 경험의 속성이라고 정의된다. 스트레스를 생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신경계, 호르몬계, 면역체계, 염증계, 대사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포괄하고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상의 결과는 그리 유쾌하지 못하며 비만, 당뇨, 고혈압, 빠른 심박수, 심장마비, 뇌졸중 등을 불러온다. 보통 스트레스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기관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좋은 소식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20대에서 50대까지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가 70대 중반과 그 이후까지는 급감하는 것으로 나왔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젊은 참가자들은 50%인데 반해 노년층 참가자는 17%에 불과했다. 경제적 압박 감소, 은퇴, 장성한 가족, 긍정적인 인식 등 많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스트레스의 감소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관해서 조사한 우리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우리 연구에서도 비슷한 유자형 곡선을 보여주었다. 행복지수는 20대에는 높았다가 그 이후로는 낮아져 40대와 50대에서 바닥을 친 다음 다시 오르기 시작해 70대까지 계속 올라간다. 50세부터 70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삶이 더 좋아지고 그 후로는 삶의 질이 천천히 점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주로 건강 악화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80대 이후까지도 삶의 질이 50세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점과 달리 50세 이후로 평균 30년 정도는 훌륭한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기대치가 좀 더 현실적으로 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과 방법을 점점 까다롭게 고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떨쳐낼 수 있는 일상의 습관이 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매일 시간을 내어 조상들을 기억한다. 안식교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 이카리아 사람들은 낮잠을 자고 사르데냐 사람들은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와인을 마신다. 고민을 나누는 것도 스트레스와 걱정을 줄여준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한 실험은 잘 알려진 문제는 나누면 절반이 된다라는 슬로건을 검증해 보았다. 참가자들에게 연설을 하기에 앞서 절반의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그 결과 자신의 느낌을 말로 표현해서 두려움, 걱정, 기대를 공유할 기회가 있던 참가자들은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줄었다. 각각의 참가자가 연설을 하기 전, 도중, 후로 코르티솔 수치도 측정해 보았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수준을 말해주는 강력한 생물지표이다. 그 결과 느낌을 공유한 쌍에서도 그 수치가 현저하게 낮게 나왔다.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상승하면 염증과 세포 노화를 가속화한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며 자기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과 공유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비슷한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과 위협적인 상황을 공유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위협에 수반되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게 완충시켜주기 때문이다. 정원 가꾸기는 가장 인기 있는 취미 중 하나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 한 리뷰 논문은 정원 가꾸기가 신체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 자연과 햇빛에 대한 노출 효과 등을 모두 겸비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햇빛은 여름에 비타민 D 수치를 올려줄 뿐만 아니라 혈압도 낮춰준다. 그리고 정원 가꾸기를 통해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는 식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원에서 일을 하는 것은 손재주와 체력을 회복시켜주며 거기에 동반되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소비되는 칼로리는 체육관 운동과 맞먹는다.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의 치료를 위한 공동 정원 가꾸기 프로젝트는 사회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에서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는 정원 가꾸기에서의 운동이 공식적인 운동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고 즐겁고 지속 가능한 재활 운동이다. 흙을 묻혀가며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생물학적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토양에서 흔히 발견되는 세균 유형 중 하나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의 생산을 자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세균은 마이코박테리움 바케라는 것으로 기분을 좋게 하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주로 하는 화학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자극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숲 다시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현장 실험을 통해서 참가자들에게 숲이나 도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호르몬, 혈압, 심박수, 기타 신경계 활성의 생물지표 등 객관적인 스트레스 표지를 산책 전후로 측정했다. 숲길 산책은 도시 산책에 비해 모든 스트레스 표지를 현저하게 낮추어 주었다. 숲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준 반면 심박수와 다른 신체 기관계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신경계부 교감신경능 강화해 주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투쟁, 도피 반응을 담당하는 신경계 교감신경의 활성과 스트레스 반응은 약해졌다. 모두 숲길 산책의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소식이다. 2014년 이후 요가에 대한 연구가 50배나 늘었고 가장 설득력 있는 연구들 중에는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같은 신체적 질병과 관련해서 잘 밝혀져 있는 이론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불면증, 불안에 관한 것들도 있다. 요가는 특히 균형 감각과 유연성 증진에 좋다. 요가의 효과는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자기인식, 대처기제, 통제력, 영성, 연민, 마음챙김 등이 뒤섞여 나타난다. 세포 수준에서 보면 요가는 염증을 줄여서 생물학적인 노화를 늦춰준다. 요가는 카나비노이드와 아편제의 수치를 높이고 뇌와 콩팥 위에 있는 스트레스 조절 분비샘, 부신 사이의 신경 활성에 영향을 미친다. 부신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모두 좋은 것이다. 8. 냉수효과 호르메시스. 냉수에 몸을 담그면 호르메시스 현상과 관련된 생리체계에 자극을 준다. 호르메시스란 해롭거나 고통스러운 것을 소량으로 가하면 오히려 건강에 이로운 현상을 말한다. 냉수 노출, 방사선, 독성 화합물, 굶주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을 적당하게 가한 것이 해를 입히기는커녕 오히려 몸에 이롭게 작용하는 이 반직관적인 현상에 대한 연구가 노인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냉수욕이나 냉수 샤워는 몸에 대규모로 자극을 전달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피부에 있는 냉수 용체의 수는 온수 용체보다 최고 10배까지 많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물이 온도를 전달하는 능력은 공기보다 30배나 강하다. 피부가 냉수와 접촉하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이것이 온도 자극과 결합해서 신경말단에서 뇌의 감각 중추로 전기 임펄스를 올려보낸다. 그 결과 중요한 화학 신경신호인 노르아드레날린이 증가한다. 노르아드레날린은 뇌와 몸 모두에서 세포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심박동, 혈압,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 골격근의 수축력, 에너지 방출 같은 일련의 기능을 조절한다. 냉수 노출은 감정, 집중력, 기억력을 조절하는 주요 뇌 영역에서도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우리의 각성도, 기억력, 사물에 대한 흥미, 기분, 통증에 대한 몸의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찬물 수용에서 나타나는 큰 효과 중 하나는 휴식 시에 소모하는 칼로리의 양에 미치는 영향이다. 물이 차가울수록 몸은 더 열심히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 수영이라는 운동까지 더해지면 칼로리 소모가 훨씬 증가한다. 냉수가 홍조를 띤 생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사실 냉수욕은 나이가 들면서 더 흔해지는 잘 알려진 피부 장애에도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유분과 습기를 잘 유지하지 못해 건조해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피부가 가렵고 비늘처럼 일어나면서 붉은 반점이 생긴다. 냉수 샤워는 가려움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고 온수 샤워보다 피부 건조를 덜 일으킨다. 냉수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바다 가까이에 살면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증과 불안도 줄어들며 전체적인 웰빙이 늘어난다. 이것은 모든 연령대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일부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그 효과가 특히 좋아진다고 한다. 놀랍게도 바다 가까이에 살면 수명이 4년에서 7년 정도 늘어날 수 있다. 9. 마음껏 먹어라. 블루존의 100세 장수인들의 식단은 잘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과 공통점이 많다. 간단히 살펴보면 95%는 식물성 식품이고 생선의 비중이 높고 육류의 비중이 낮고 유제품과 계란의 비중은 적당히 낮고 설탕의 비중은 아주 낮고 가공식품은 들어있지 않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단에는 강황과 생강이 많이 들어간다.
블루존 거주자들은 다양한 채소와 함께 콩, 렌치콩, 완두콩, 병아리콩 등 콩류를 많이 먹는다. 그들의 식단에는 다양한 과일, 통곡물, 견과류, 씨앗 등이 많이 들어있다. 그들은 매일 적어도 반컵 정도의 익힌 콩과 60g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한다. 대부분의 블루존 지역에서는 젖소 유제품이 식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계란은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보통 한 번에 하나 정도를 섭취하며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먹기보다는 요리에 포함된 형태로 먹는다. 생선은 매주 3인분 정도를 먹는다. 육류는 어쩌다 간간히 먹는 정도이다. 보통 한 달에 평균 5번 정도 섭취하며 1인분이 60g을 넘지 않는다. 육류는 주요리보다는 곁들임 요리로 먹는다. 블루존 사람들의 하루 설탕 섭취량은 북아메리카 지역 사람들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모든 블루존에서는 매일 차를 마신다. 오키나와에서는 녹차가 필수 항산화 성분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가족, 친구와의 어울림에서 건강한 촉매제 역할도 한다. 녹차는 식사에 포함되어 나오거나 손님을 맞이할 때 제공된다. 녹차에는 카테킨이 들어있다. 이 성분은 생쥐에서 뇌의 노화를 늦추고 신경회로를 증가시키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뇌 신경세포의 적응성도 높여준다. 대부분의 블루존에서는 하루에 작은 잔으로 한 잔에서 석 잔 정도의 레드 와인을 섭취한다. 사르데냐에서는 친교, 찹담 한 2잔의 와인이 곁들여진 해피아워 의식이 매일 이루어지고 와인 마시기는 그 의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칼로리 제한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기초 대사율의 노화 관련 변화를 보조하는 데 큰 가능성을 보여준다. 붉은 털 원숭이에게 20년 동안 칼로리 섭취를 줄여서 원숭이의 정상적인 먹이 섭취량보다 절반 이하로 먹게 했더니 단식을 한 원숭이는 20년 동안 정상적으로 먹은 같은 나이의 원숭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털도 풍성하고 눈도 푹 꺼지지 않고 뺨도 더 통통하고 자세도 더 젊어 보이고 활력도 넘쳤다. 놀랍게도 단식을 한 원숭이는 수명도 30% 더 길었다. 케톤은 지방을 분해하는 화학물질이다. 단식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시간에 몸은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칼로리 제한과 단식에서 핵심은 결국 케톤 생성이다. 케톤은 우리가 단식을 할 때만 형성되고 간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충분할 때는 케톤 수치가 낮게 유지된다. 간의 글리코겐 수치가 떨어지면 대신 지방산을 이용해서 케톤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몇 가지 단식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면 16에서 48시간 동안 음식을 아주 조금 섭취하거나 전혀 섭취하지 않고 단식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그 중간에 정상적인 식사 시간을 끼워 넣는 방법이 있다. 혹은 간헐적 단식도 있다. 일주일에 이틀 또는 격일로 칼로리 섭취를 60% 제한하는 방식이다. 주기적 단식은 하루에 750에서 1100 칼로리를 제공하면서 5일간 진행하는 단식이다. 인기 있는 제한적 다이어트이자 많은 사람들이 수월하게 지킬 수 있는 방식은 18시간 단식법이다. 이것은 음식물 섭취를 18시간을 제외한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법이다. 아침 식사는 거르고 정오와 저녁 사이 6시간 동안 2끼를 먹고 밤과 그 다음날 아침까지 18시간은 단식을 한다. 단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을 8배에서 10시간으로 제한하고 가능하다면 간식을 피하자. 간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먹도록 한다.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를 30-40% 정도 제한하는 건 역시 좋은 접근 방법이다.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비만인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오전 7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만 먹고 나머지 낮 시간과 밤 시간은 단식을 시켰더니 인슐린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졌다. 몇 가지 간헐적 단식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아보자. 단식하는 동안에는 세포가 염증과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는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손상된 분자를 제거하거나 고친다. 이것들 모두 세포 노화와 관련이 있다. 칼로리 제한은 지방세포로부터 아디포넥틴이라는 단백질의 분비를 촉진한다. 이 단백질은 항동맥 경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어 심장질환과 고혈압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 동물의 경우 칼로리 제한은 암에 걸릴 확률을 줄여준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된 한 리뷰 논문에서는 현재의 과학을 요약하면서 단식이 우리의 생리학 안에 진화적으로 새겨져 있으며 몇 가지 필수적인 세포 기능을 촉발한다고 결론지었다. 저자들은 배부른 상태에서 단식 상태로의 변화가 칼로리를 태우고 체중을 감량하는 데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사를 개선하고 혈당을 낮추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독소와 손상된 세포를 제거해준다고 단언했다. 이런 것들 모두 관절염에서 천식과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개선시킨다. 평균 기대 수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인 일본인들은 수세기 동안 말차를 마셔왔다. 일본의 전통 다도가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것을 보면 이것이 그들의 문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이 고대 음료에는 면역체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게다가 이 차는 세포막 보존에도 도움을 준다. 이 모든 효과가 결합되어 세포의 노화 속도를 늦춰준다.
말차는 또한 소화, 에너지 수준, 혈압의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 말차의 비밀은 생산 과정에 있다. 녹차를 키울 때 어린 잎이 햇빛을 받지 못하게 해서 그 안에 포함된 엽록소와 항산화 성분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차를 마신다. 오키나와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다. 땅에서 나온 것도 조금씩 매일 먹고 바다에서 나온 것도 조금씩 매일 먹어라. 생선에는 고품질 단백질, 요오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등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다. 수많은 대규모 연구에서 생선을 주기적으로 먹는 사람에게서 심장마비, 뇌졸중,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낮게 나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영국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18년 넘게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는데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육류를 먹는 사람에 비해 생선을 먹는 사람은 13%, 채식을 하는 사람은 22% 낮았다. 생선은 면역체계에도 이롭게 작용하며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은 뇌와 눈에 특히 중요하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 우울증의 특징으로는 기분 저하, 슬픔, 활력 저하, 삶에 대한 관심 저하 등이 있다. 규칙적으로 생선을 먹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서 오메가3 지방산과 생선이 증상을 줄이고 항우울제의 효과를 현저하게 끌어올리며 자살 충동과 자해도 줄인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 자해를 시도했던 환자를 무작위로 나누어 한 집단은 12주에 걸쳐 표준의 정신의학적 치료와 오메가5일 보충제를 복용시키고 다른 집단은 정신의학적 치료와 위약을 복용시켰을 때 오메가5일 보충제 집단은 위약 집단에 비해 자살 행동 표지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전체적인 웰빙도 개선되었다. 생선은 수면에도 이롭게 작용한다.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개월에 걸쳐 일주일에 3번 연어를 곁들인 식사를 하게 했더니 야간 수면과 낮 시간의 활력이 모두 개선되었다. 비타민 D가 호르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호르몬으로 분류된 비타민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비타민 D의 원천은 3가지이다. 바로 햇빛, 음식, 보충제이다. 비타민 D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연어, 참치, 고등어처럼 지방이 많은 생선이 있다. 소간, 치즈, 계란, 노른자도 소량의 비타민 D를 제공한다. 비타민 D는 여러 측면에서 몸에 중요하다. 뼈를 강하게 유지해주는 성분으로 유명한데 창자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강화에 도움을 준다. 근육도 힘을 내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하고 신경도 뇌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하다. 우리의 장 속에 들어있는 세균인 마이크로바이옴은 의학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새로운 발견 중 하나이다. 우리의 몸에는 수조 마리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살고 있다. 이들을 통틀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도 있지만 이로운 세균은 면역체계, 심장, 체중,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건강 관련 측면에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하고 있는 미생물 대부분은 대장의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미생물이 거기에 달라붙는다. 그들은 음식물을 분해해서 그로부터 영양분과 에너지를 취하고 건강에 이로운 화학물질을 생산한다. 하지만 미생물은 주로 아래쪽 창자에 있기 때문에 창자 위쪽에서 흡수되는 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은 미생물이 있는 곳까지 닿지 못한다. 미생물은 땅콩이나 씨앗 같은 폴리페놀을 좋아하는데 이런 성분은 아래쪽 창자까지 도달한다. 건강한 창자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생물이 필요하고 따라서 미생물을 관심과 자극으로 이끌 다양한 식단이 필요하다.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다음 표의 목록으로 나열해 보았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도 미생물의 다양성과 숫자를 늘리는 데 특히 좋다. 고식이섬유 식품으로는 통곡물 시리얼, 통곡물 파스타, 통곡물 빵, 귀리보리, 호밀, 베리베, 멜론, 오렌지, 브로콜리, 당근, 사탕, 옥수수, 콩류, 견과류, 씨앗류, 껍질이 있는 감자 등이 있다. 따라서 선택의 범위가 넓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장을 자극해서 풍부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려면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지중해, 일본, 블루존의 식당 중에 정제식품이나 가공식품, 유화제가 들어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은 마이크로바이옴이야말로 창자와 음식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잃어버린 고리라고 주장하는 연구자가 적지 않다. 나이가 들면서 감염, 특히 흉부 감염과 콩팥 감염이 많아져서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 항생제는 창자에 사는 세균과 마이크로바이옴을 감소시킨다.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겼을 경우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나와 있다. 이상적으로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사우어크라우트나 김치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음식이다. 이 분야에서 여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개개인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서 개인적인 패턴을 바탕으로 맞춤형으로 식단 변화를 권장할 날이 분명 찾아올 것이다. 10. 섹스와 친밀감. 섹스는 우리에게 좋다.
그저 또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뇌 속의 포옹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준다. 이 옥시토신은 뇌의 바닥 쪽에 있는 콩알만 한 크기의 구조물인 뇌하수체의 후엽에서 분비된다. 옥시토신은 사람이 서로 밀착하거나 사회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할 때 분비된다고 해서 포옹 호르몬 혹은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린다. 처녀지에게 옥시토신을 주입하면 갑자기 어미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며 새끼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둥지를 만들기 시작한다. 초원 들쥐는 일부 일처제 포유류이지만 뇌에서 옥시토신을 차단하면 자기 짝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커플은 혼자 진행했을 때보다 호르몬 수치가 더 올라가고 둘 사이의 관계에 더 많은 감정을 이입했다. 옥시토신을 투여한 사람은 위약을 투여한 사람에 비해 다른 사람을 더 쉽게 믿고 돈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시토신은 금전적인 신뢰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투여한 사람은 위약을 투여한 사람에 비해 다른 사람을 믿고 자신의 사생활과 비밀 정보를 털어놓는 경향이 44배나 높았다. 성생활과 인생즐기기에 관한 데이터를 보면 성적으로 활발한 사람은 삶의 질이 더 높고 인간관계도 좋고 더 행복하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낮고 일부 연구에서는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섹스를 하는 동안에는 옥시토신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고조된 기분을 만들어내는 엔도르핀도 분비되는 것에 힘입은 부분이 크다. 엔도르핀이 많이 분비되면 면역체계도 좋아지며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동일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섹스가 심장질환이나 암 같은 질병도 줄여준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이겠지만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정황 증거가 쌓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른 연구를 보면 잦은 성생활이 뇌의 능력, 특히 기억력을 강화해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질성교 및 구강성교와 더불어 자위, 키스, 애무 등이 모두 기억 기능 향상과 관련되어 있다. 11. 평생 근육을 사랑하자.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정신건강과 안녕을 개선하고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완화해주며 활기와 낙관적인 생각을 고취시킨다. 운동을 시작하면 뇌는 그것을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순간으로 인식하고 촉과 싸우고 있거나 달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운동 중에 분비되는 BDNF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성장을 뒷받침하며 이것은 뇌의 기능, 뇌의 건강, 기분이 좋아지는 요인, 인지 수행 능력 등을 더욱 강화해준다. 일찍이 1905년에 미국 정신이상 저널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 우울증 치료법으로 운동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 운동하는 동안 뇌에서 분비되어 우울증과 불안의 예방 및 치료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몇몇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 운동은 자존감, 성취감, 자신에 대한 통제감, 목적의식 같은 심리적 이득을 추가로 제공한다. 따라서 일주일에 최소 150분 걷기 정도의 약한 신체 활동만으로도 우울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으며 조깅, 사이클링, 수영, 조정 같은 고강도 운동은 훨씬 더 이롭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 운동은 심장, 혈관, 뇌에만 좋은 것이 아니다. 몸속의 배후, 염증 상태를 낮추어 나이가 들면서 아주 흔해지고 염증과도 관련이 있는 관절염, 암, 당뇨병, 뇌졸중 등 온갖 질병을 감소시킨다. 근육 운동을 하면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해로운 염증성 단백질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다른 항염증성 단백질의 분비를 촉진해서 노화를 일으키는 만성 배후 염증에 강하게 반격한다. 은퇴한 치과의사 찰스 어그스턴은 95세의 나이에도 운동과 노화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테드 강연을 했다. 85세의 나이에 그는 두 번째 부인과 사별했고 근육이 상당히 약해졌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 그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게 되었다. 바로 보디빌딩이었다. 어그스턴은 근육과 미소년처럼 조각 같은 몸을 원했다. 그는 강인한 힘과 장수를 갈망했다. 그래서 그는 87세의 나이에 쇳덩이를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중량 운동과 단거리 달리기를 시작하고 보충제로 유청 단백질도 섭취했다. 머지않아 성공이 따라왔다. 그는 세계 보디빌딩 세계 타이틀을 따냈고 95세 이상 연령 집단에서 200m와 60m 세계 기록도 세웠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보디빌딩, 건강한 식생활과 활동적인 삶의 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청중에게 몸과 마음을 계속 움직이고 무엇이든 항상 잘 해보려는 노력을 절대로 중단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50세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줄어든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근력의 손실이 함께 찾아온다.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육 강화 운동과 함께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 수렵채집인의 전형적인 신체 활동을 현대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하루에 20km를 걷거나 뛰는 것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운동에 더해서 가능하면 항상 서 있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경우에는 45분 간격으로 자리에서 일어설 것을 권장한다. 이것은 생리체계를 깨우고 뇌의 혈류량을 개선하는 데 좋다. 요약하자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함께 병행하고 여기에 더해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진화해온 방식과 가장 결이 맞다. 근감소증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은 노화, 만성질환, 신체활동 저하, 빈약한 영양 등이 있다.
근감소중을 예방하거나 되돌리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운동과 식생활에 있다. 유산소 운동이 필수이긴 하지만 중년 이후로는 추가적인 저항 운동이 없다면 충분하지 않다. 근육량 상실은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며 일찍이 30세부터 시작되어 60세 이후 더욱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른 나이부터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 유리하다. 근감소가 시작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근육의 양이 많을수록 근감소를 되돌릴 수 있는 능력도 커지고 앞으로 생길 근 손실이 미칠 영향도 줄어든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연령대든 저항 운동 프로그램을 실천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력을 강화하는 보충제도 젊은 보디빌더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화와 함께 단백질 생산 능력이 손상될 수 있고 근력의 핵심은 단백질이며 근감소중을 비롯한 근소모는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되기 때문에 저항 운동 프로그램을 보조해주는 단백질 보충제 섭취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유청 단백질이 있다. 근감소중이 찾아와 근력과 근육량이 저하된 38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최근의 한 실험에서는 아미노산인 류신과 비타민 D로 구성된 유청 단백질을 3개월 동안 매일 복용한 사람은 근육량과 근력의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보충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항산화 능력과 항염증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E 분자도 근육의 재생을 강화해서 근감소중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근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비타민 D, 비타민 E, 오메가 지방산, 아미노산, 특히 류신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으며 유산소 운동 및 저항 운동과 결합되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